개발자 북클럽, 클린 코드는 이제는 파이썬이다. 1주 잘 진행하셨는지요? 이제 2주 차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클럽 이제 진행 일정에 따르면 2월 14일 화요일부터 2주차 3장 코딩 스타일 정립과 코드 포매팅 자동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이론, 요 2장을 읽게 됩니다. 아마 1주차에 1장, 2장 이제 읽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워밍업, 몸풀기를 한번 하셨을 거고요.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 클린 코드 관련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1주차에서 나온 질문 2가지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사안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 주요 질문을 공유 드리는데요. 질문이 이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33쪽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프레임이 나왔을 때는 어떤 맥락이냐면 주로 디버깅일 경우가 높습니다. 디버깅을 할 때 이제 스택 추적, 스택 트레이스라고도 부르는 그런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위치를 특정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요 책에 나오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스팸이라는 함수 하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팸 보시면요, 매개변수 둘, 즉 인수를 2개를 받은 다음에 실제 나누는 작업인데요. 요 넘버 2에서 42를 뺀 게 분모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42가 들어가게 되면 분모가 0이죠. 그러면 0으로 나누는 행위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안 되죠, 0으로 나누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잠재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팸인데 요 영역은 메인 영역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크립팅 자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C나 아니면 자바 같은 이런 언어와는 달리 메인이 없어도 됩니다. 메인 없으면 그냥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요 스팸 101, 42 요걸 부르게 되면 실제 여기 있는 요 함수 정의된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42가 넘버 2니까 0, 즉 101을 0으로 나누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트레이스백 해가지고 most recent call last입니다. 가장 최근에 불린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사행, 요 사행이거든요. 그러면 요 행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됐고, 그 다음 요 행이 요걸 불렀으니까 그 다음 이 행, 요 스팸에서 요 부분 이 문제가 발생했다.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제로 디비전 에러입니다. 디비전 바이 제로.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프레임은 뭐냐면 현재는 2개가 프레임이 생깁니다. 먼저 스팸 요거 보이시죠? 요쪽 오른쪽을 보시면 요게 스택 자료 구조죠. 제일 먼저 실행된 게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제일 나중에 실행된 게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즉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겠죠. 파이포, 피포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러면 여기 스택 프레임 포 메인 서브루틴인데요. 서브루틴은 아니죠, 실은. 이거 서브루틴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컬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반환되는 주소가 있고, 그리고 메인에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메인에도 파라미터가 있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환경 변수로 뭔가를 이제 설정하거나 아니면 실행하면서 아규먼트로 뭔가를 넘겨가지고 프로그램하고 통신하게 돼 있죠. 아니면 뭐 환경 설정 파일을 읽거나요. 어쨌든 요 3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이나 설정 값을 넘기게 되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같은 경우에 arg v하고 arg c 그리고 env 요 3가지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넘어온 인수 개수, 그리고 실제 인수가 담긴 배열의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이렇게 3가지가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여기 파라미터 행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요 스프라임이
호출돼야 되죠. 즉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그게 바로 요 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팸 서브루틴에 대한 스택 프레임 만들어지고요. 역시 이제 여기는 지역 변수가 없죠. 있다면 여기 로컬 영역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주소 그리고 요 스팸에 대한 파라미터인데 여기는 넘버1, 넘버2가 있겠죠. 요 리턴 주소가 있어야지 실제 함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곳을 알게 되죠. 실제로 x86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넣어놓습니다. 뭐 JVM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물론 JVM 같은 인터프리터는 아니죠. JVM 자체가 만들어준 어떤 컴파일된 언어가 JVM 위에서 동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또 네이티브도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각각의 해석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환 주소가 되겠죠. 물리 주소가 하고 매핑이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기 때문에 우선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실제 메모리 어드레스는 아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자바 인터프리터에서 알고 있는 반환 주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요 우리가 스택을 알잖아요. 각 호출했을 때 요 스택의 길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에 맞춰 가지고요. 실제 스택 자체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요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프레임이란 게 뭔지 아시겠죠? 요 각각이 하나가 프레임이다. 요 스택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요 스택 프레임 자체는 실제로 함수가 여러 차례 호출이 일어나더라도 이 함수의 매개 변수, 반환되는 주소, 지역 변수들이 들어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55쪽에서 운영체제의 기본 파스의 점,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빼면 빼는 행위가, 빼는 행위가 어떻게 보안 문제를 방지하는지요? 요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스는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어를 찾는 위치를 쭉 나열한 그건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실제 실행 파일이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디렉토리 곳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시스템이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실 때 걸리는 또 경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개인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두 가지 옵션들을 보통 많이 보실 겁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설치, 그리고 개인 사용자를 위한 설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죠. 그러면 설치된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경 변수에 다양한 형태의 경로들이 포함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점이 빠져 있어요. 리눅스, 그리고 이제 맥 OS X, 그 다음 현대적인 이제 유닉스 쪽의 기본적인 쉘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제가 소유한 디렉토리에다가 ls란 똑같은 이름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ls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뭔지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ls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다른 데서 ls 하면 전부 다 ls 명령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제 디렉토리에 심어놓은 위치로 제가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간 다음에 거기서 ls를 실행하면 만일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실제 OS가 제공한 ls가 아니고 악의적인 사용자가 심어놓은 ls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넣으시려면 항상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것도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운영체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을 빼버렸습니다. 그게 요즘의 베스트 프랙티스, 즉 우수 사례라고, 우수 관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필요한 내용들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사안들 있으시면요. 디스코드 쪽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회, 3장, 4장 독서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부는 넘어왔는데요. 2부가 꽤 깁니다. 2부는 클린코드를 위한 모범 사례 도구 기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클린코드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파이썬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합니다. 즉 로버트 C. 마틴이 지은 클린코드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정확하게 파이썬의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이썬만의 특성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효율성, 성능 측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빅 O 노테이션 같은 것도 설명이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 성능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개선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도구, 기법, 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Git 형상 관리도 살짝 다루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를 잘 읽어보시면 파이썬다운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3장입니다. 3장은 코딩 스타일하고 코드 포매팅을 다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PEP8 문서하고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80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PEP8이 뭔지 아시죠? 파이썬에서 파이썬답게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코딩 관례들을 설명하는 문서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가로 간격, 다음에 이제 세로 간격입니다. 이제 가로 간격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게 먼저 들여쓰기, 내려쓰기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로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들이 있으면 이 함수하고 다음 함수 사이에 몇 칸이 떨어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로축으로 어떤 식으로 잘 코드를 예쁘게 맞춰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가로 관점, 세로 관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이썬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PEP8을 준수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 이유로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잠시 클라우드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고쳐야 되는데 빔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니면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일치시키기 어려운데 통합 개발 환경마다 약간씩 PEP8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도구인 블랙을 활용하게 됩니다. 페이지 89페이지부터, P89, 89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코딩 스타일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하나로 정한 다음 이를 따를 필요가 있는데요. PEP8 그냥 따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제하려면 블랙 조합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알고 3장을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 코딩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코드 포매팅 자동화 도구에 대해 가지고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사용 방법을 알아야지. 요 정도 감을 잡으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해하기 쉬운 이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로버트 마틴의 클린 코드에서도요. 이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코드가 아닌 이상 식별자,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이죠. 식별자라는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에 좋은 이름을 붙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처럼 자동화되는 도구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서도 역시 PEP8의 명명규약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름 길이, 이름 검색 편의성, 그 다음 내장 이름이 뭐냐면 파이썬에서 쓰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름을 변수나 함수 쓰시면 안 돼요. 덮어 써버리니까요. 금지 조항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이름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그 다음 배력으로 바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템프 바 데이터, 이거는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가 들어갔죠. 게다가 템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이름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예예요. Temperature Variance, 온도 데이터의 통계적 분산.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생각도 떠오르시고 그 다음 도메인 지식도 떠오르시죠. 근데 얘를 봐가지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게으르구나 이 정도만 떠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작성하실 때 최대한 구체화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EP8 명명규약 이렇게 제가 책에 나오는 거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유심히 봐두시고요. 이름 지으실 때 잘 응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요거는 제가 이제 유데미에서 이제 개발자 영어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데미 개발자 영어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회, 2장, 4장, 2회, 3장, 4장 이제 독서 지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책 완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5장, 6장 독서 지침 말씀을 드리면서 또 3장, 4장에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